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변론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최후 진술에 나서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진을 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명태균 씨 측의 폭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내일 이 시간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거라고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우선 내일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또는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좀 간단히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국회 측에서 변론을 2시간 예정으로 일단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시간 역시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2시간 이상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뒤에는요.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단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요.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마지막 순서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말을 거치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설명, 해명도 있었고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4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강조할 가능성. 그리고요. 이거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직무 복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헌재 판정에 승복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입장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 조심스럽게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 좀 모셨습니다. 오늘 좀 여야의 여러 분위기와 진단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우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는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경원 의원님. 네. 저희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4가지 정도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과연 어떤 내용 담길까 4가지인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동안 많이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많이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정치권에서 이제 4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담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통합의 메시지. 네, 국민 예. 통합의 메시지가 좀 담기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4가지 내용이 예. 상호 살짝 모순인 것 같지만 저는 그 4가지 내용이 어떻게 그래요? 보면 다 담길 것 같다. 앞에 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다른 방향 아니냐고 했는데 네, 저는 모두 오.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일종의 민주당이 국회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를
많이 목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마 그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그러면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내용을 쭉 설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직무 복귀의 필요성 이거 역시 내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거론을 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직무 복귀를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라든지 예. 대한민국의 통상 및 경제의 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자. 임기나 뭐 복귀에 연연한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예. 사실은 뭐 본인의 임기나 자리나 이런 데 연연을 하셨으면 오히려 계엄을 안 하셨겠죠. 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나라에 대한 걱정, 국민에 대한 걱정을 예. 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도 다녀와서 아마 얘기도 들으셨는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꼭 그렇다고 뭐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예, 예. 그 면회 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셨고 이제 해서 만나고 면회를 오셔서 하게 여러 가지 됐습니다. 얘기도 전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죠.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아마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뭐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네 가지를 시청자분께 소개를 했어요. 네. 이런 게 혹시라도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 나온 걸 정리해 본 건데 전재수 의원께도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준수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통상의 위기,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 대한민국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해주신다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이겠습니다만, 예.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동안 10차례의 변론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10차례의 변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장군들 또 경찰수장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대에서. 예. 별 4개, 3개짜리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결과로 지금 인신구속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이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변론 과정에서 보면 전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예. 또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관된 자세와 태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후 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왔던 그 변론의 어떤 일관된 논리들, 주장들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감옥에서 지지자들에게 편지 보내듯이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더 강하게 싸워달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고 예. 사회 경제적인 갈등 상황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쯤이면 아마도 조금 빨리 진행된다면 그 최후 진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두 분 여야 의원분들의 말씀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약간의 뭔가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다른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요, 나경원 의원님. 이게 주말 거치면서 사실은 이 보도가 하나 나오고 또 약간 이걸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을 최후 진술에서 꺼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곽근 변호사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었는데 이런 내용이 왜 나왔고 혹시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개헌 논의를 막 예. 정치권에서 이제 뭐 소위 불을 지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뭐 대통령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늘 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아마 이런 게 앞뒤가 잘려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이란 방법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게 야당이 했느냐 이걸 보면은 정말 저도 그 4년을 쉬다 국회에 들어왔지만 예. 이런 국회는 처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이 국정의 모든 운영이 국회로 다 갔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의회 독재로 인해서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국회 처음 봤다는 것이 예. 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요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늘 그래왔고 예. 그래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하나씩 맡아서 하면서 이 국회 내에서는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예. 표결이야 다수결로 하죠. 정청래 소추위원이 지난번 변론에서 국회의 합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수결이 맞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헌법에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그럼 본회의 표결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본회의 표결에 올릴까 말까도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예.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몽땅 가지고 29번 줄탄핵 뭐 법안도 위헌적인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시고 또 예산도 그렇게 예.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통과한 것도 최초입니다. 최초. 예. 헌정사상 최초. 이런 일을 쓰고 있으니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개헌 논의도 아마 제왕적 의회에 대한 개헌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필요성 얘기하고 이제 임기 문제 얘기하면서 이게 뭐 좀 적절히 조합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예. 이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야당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죠? 사실은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게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셨는데 다만 그 과정에 이르는 야당의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치된 비판을 여당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그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갈릴지 모르다도. 자,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짧게 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
최후 변론에서 내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말하자면 기각 결정,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아마 정치권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1987년 6.25 항쟁을 통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기관으로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이제 탄핵 심판의 기각을 조건부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에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비상계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야당, 그리고 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천발 만발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칩시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생각 속에서도 최소한의 공통분모,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무력을 정치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5천만 가지의 다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군대 동원, 군사력이라는 물리력 동원, 이 선을 넘어선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탓하고 또 뭐 의회 독재 탓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지켜야 될 마지막 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반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야당 책임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최소 단위에서 합의한 것,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집권 여당의 입장 정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반성해야 될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대를 동원한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헌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다투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증인을 회유하고 오염된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전 차장인 홍 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의 발언이라든지,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보니까 외계인 글씨 같아요. 근데 뭐 그 메모에 또 뭐 원본을 폐기했다가 나중에 등장하지를 않나, 메모가 한 4차례에 걸쳐서 바뀌지를 않나. 도대체 뭐 대세는 끝났다, 이제 민주당에게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요. 결국 초반기에는 어쨌든 우리 모두 계엄이란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군인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데, 이 내란머리로 막 가는데요. 초반기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모두 벌벌 떨면서 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지금 헌법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 또 헌법 가치를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데요. 일단 구성원의 편향성부터가 문제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이 구성원 중에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거나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부 다 특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 많은 법관들 중에서, 그 많은 법조인들 중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5% 정도 되는 특정 연구의 출시 다 점거하고 있다는 이 편향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뭐 얘기들은 절차적인 뭐 진행에 있어서 이 절차 위반, 뭐 예컨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송달하면 일주일은 답변서 준비 기간 줘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의해서 송달 요청할 수 없다는데 그걸 버젓이 송달해서 그걸 놓고 재판을 하고 있고요. 뭐 소송지휘권 남용하는 건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45분 만에 증인신문을 다 해라.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형식의 절차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마지막 평의에서는 정말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 것은 어떠한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부분.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평의 과정까지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103조의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심이 주관적 편향적 이념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좀 재판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저는 뭐 이번에 헌법재판을 보면서 공수처의 뭐 수사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게 한 것도 이번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알리게 한 것, 알게 된 것, 이런 것이 참 앞으로의 우리의 이 사법 체계를 다시 좀 더 이 제대로 복원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되었으면 하는 그거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수처 얘기 말씀하는데 그거는 주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 제가 두 분께 또 바로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가 한 질문을 말씀, 뭐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한 말씀 헌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한 말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정인 회유 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2월 3일 날 새벽에 뭐 한다고 총 들고 국회 난입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을 합니까? 왜?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별 3개 정도 되고 국정원 1차장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전후관계를 보면 오염됐다라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편향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원 헌법재판관 9명인데 지금 현재 8분 계시죠. 이분들이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이 임명했나요? 대통령께서 3분 임명하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게 돼 있고 추천을 할 수 있죠. 국회에서 3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다 국회 동의가 되면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원이 편향됐다. 뭐 결과를 놓고서 그렇게 해석할지는 몰라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절차와 과정을 보자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과정이 대단히 편파적이다.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이게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한 번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과 증인 채택과 증거 채택에 이르는 전 과정은 헌법재판관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이 다 모여가지고 8분이 평의를 거쳐가지고 더더구나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이견 없이 전부 8분의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래버리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정치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목 네, 임명. 그리고 제가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그래도 헌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하신 분들, 뭐 여야가 민주당이 하든 우리 당이 하든 조금적인 성향은 있어도 그래도 모두들 수긍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이 이제 탄핵 재판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하는 그런 이라고 써 있는 SNS를 팔로우 하시는 거는요. 저희로서는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이 뭐 재판소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해서는 이건 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데 저는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하. 네, 예. 각하는 이게 청구의 이유가 없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예. 이게 정말 소로서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왜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할 때는요. 민주당이 그때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막 내란이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단어를 가져와서 일종의 이제 내란머리 선동을 해갖고 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도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내란이라는 언급이 그 탄핵 소추안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는 빼기로 했습니다. 예. 가장 안골을 다 드러내고 이 탄핵 소추안을 심사해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의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이지만 탄핵 소추안에 동의를 했어요. 예. 찬성표를 누르신 분이었는데 나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 안 했을 거다. 이게 한마디로 내란죄가 들어간 탄핵 소추안과 예. 내란죄가 들어가지 않은 탄핵 소추안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미 무서운 헌법 위반 사실을 담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내용을 빼자 그러니 예. 안철수 의원도 찬성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죄 뺀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지금 탄핵 그런 소추안을 측면에서 이거는 각하.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이 하시는군요. 사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론을 더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셔도 거의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한 1분만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예. 공수처도 있는데 이거 두 분이 예, 아마 예. 치열하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각하가 되건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권 스스로가 사법체계의 신뢰를 국민들로 하여금 붕괴하도록 만드는 그 안전판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위기는 나라의 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허용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발 이 사법 질서를 흔드는 정치권의 운동 이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국민들이 설사 사법기관들을 신뢰를 못하겠다 흔들어대도 정치권이 나서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헌정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권여당이 나서서 이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질서를 흔들려고 합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존중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왜 한덕수 대행 탄핵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못해요. 국무총리를 탄핵해 버리시니까 한덕수 대행만 탄핵이 안 됐어도 조금 더 저희가 이 통상 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한 두 여야 의원분들의 전망, 그리고 그동안 큰 논란 그리고 공방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관한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공수처에 관한 시각도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항의 방문이었거든요.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공수처를 공수처장 사퇴하라!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은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체포거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은 다녀오셨는데 오늘 나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이거는 출범하지 말아야 됐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상황 설명과 그리고 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다.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제가 2019년 원내대표를 할 때 예. 투쟁했었던 핵심 내용이 공수처 설치 반대였습니다. 예. 공수처는 옥상옥의 기구로서 수사 권한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 예상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어. 공수처는 이번 내란몰이 선동에 정말 가장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예. 체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영장을 말이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요. 예. 그때 공수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 아. 공수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중앙지법과 동부지방법원에 합쳐서 16건의 이 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것이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예. 사실상 중앙지법이 넌지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아. 뭐냐? 수사권에 대해서 이 조정해라. 아. 그리고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예상되니 그 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 기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조정을 뭐냐? 해라. 조정을 하고 다시 청구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공수처가 청구 못할 거라는 거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지법에 해서는 또 기각될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을 갔는데요. 제가 수사하는 거 저도 뭐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전 법원 출신이지만 예. 많이 봤지만 아니 영장을 여기 가서 청구하고 저쪽 법원에 가서 청구하는 수사하는 건 아마 전 듣다 처음입니다. 이게 나온 게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됐는데 기각됐다는 건 공수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이후에 영장을 계속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지 왜 서부지로 바꾸냐 그럼요. 이걸 좀 문제 제기하시는 수사를 거죠. 중앙지법에서 예. 시작했으면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관련된 뭐 사람들 전부 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한다. 근데 또 이것도 역시 특정 연구에 우리법 연구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법원에 150명도 안 되는 이 우리법 연구에 사법부에 얼마 안 되는 이 우리법 연구에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다 맡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도 4명이 있죠.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예. 사람도 그렇죠.
오동훈 공수처장 그 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헌법과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 특정 이념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식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법이 기준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편의 기준이 되면 예.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항의 방문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왜 영장을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서 청구했느냐 예. 밝혀라. 예. 두 번째 그러면 이 공수처가 왜 그동안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국회에다 거짓말을 했느냐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저는 오늘 민주당이요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공수처는 늘 이게 원래 이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뭐 예. 3년 임기 뭐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예. 아예 영구한 자리를 주는 걸로 공수처의 그렇죠. 뭐 이제 예산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을 뭐 늘리고 강화하는 이런 법 아닙니까? 법안을 줬어요.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수처의 체포와 오. 일종의 거래 아닌가? 이거 보훈, 체포 거래 뭐 이런 생각이 나서 도대체 이런 부분도 좀 공수처가 명확하게 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의 방문을 가져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리드리면 나경원 의원께서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 법원 쇼핑한 거 아니냐. 요번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거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계속 논란처럼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된 공수처 조직을 강화한 법안 발의가 됐는데 이건 지금 뭡니까 이 시점에? 요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권 여당의 예. 지도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아까 근데 그거 같은 아니, 말씀이네요. 공수처장은 복수의 후보를 그렇습니까? 대통령께 추천을 드렸고 예. 복수의 후보자 중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임명권자면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복수의 후보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마치 야당과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 야당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법원 쇼핑, 판사 쇼핑을 했다. 예. 뭐 그러니까 법원을 이런 좀 선택한 거 아니냐? 근데 법에 공수처법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만 한다라고만 딱 한 군데로만 돼 있으면 이건 공수처가 할 말 없이 이것은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앙지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사상 참작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라든지 또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외 관할지를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 2번, 한 번 청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발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구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영장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때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분이 한 게 아닙니다. 세 분이 한 거예요. 세 분이 각기 다른 사건을 다른 건을 전부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아니 민주당이 야당이 서부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그 법원을 그리고 판사를 어떻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 사법부를 정치권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정 안 돼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맡겼을 때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보장돼야 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는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내사, 수사, 기소, 예. 공소유지, 영장,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을 검사 한 명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사를 올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국민들께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러한 모습들을 인원 충원이라든지 예산 확충을 통해서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법안이 제출이 됐다고 보고 있고, 저는 검찰의 권한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서 그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과에서 주부 제가 시간 벌써 뭐 한 40분 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분여씩 요거에 대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시간 좀 드릴게요. 한 1분 한 3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못하셨죠. 인사를 잘못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 또한 역시 우리법연구에 2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이제 2명만 확인했는데 3분이 관여했는지는 저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은 모두 또 우리법연구의 출신이었고, 서부지방법원장께서는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결국 그들끼리의 리그였습니다.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웬만하면 법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도 저는 이러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예. 마지막으로 더 호소하고 그들이 진짜 이제 초심으로, 판사가 됐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뭐 이제 거의 마무리 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과정인데 그 공수처가 그 몇 년 동안요 아무 일을 안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건건이 공수처 하면은 예. 다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한 건을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법과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다. 강화가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 이번에 공수처만 없었으면 예. 오히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규탄하고 항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경찰이 했었어야 만든 거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뭘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도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했으면요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뭐 지금 아까 뭐 총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시지만 뭐 저희가 실탄 안 가져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헌법과 법의 절차를 위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인사가 잘못됐으니까 예. 편을 드는 특정 세력의 그럼 하명 윤석열 수사처가 대통령께서 됐습니다. 공수처장을 잘못 임명했기 때문에 예. 잘못 임명된 그 공수처장이 특정 세력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인데 글쎄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갈등은 사회적으로 중재 조정해가지고 결국 안 되면 사법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갈등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이 사법부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 신뢰는 정치권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결과의 유불리 때문에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나 질문을 던진 셈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안 수사는 경찰이 했어야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애초부터 경찰이 했어야 된다. 이거는. 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 이제 내란죄는 경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다투는 사건은 또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첩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권을 놓고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태가 종식이 된다면 예. 조금 미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가 부족하면 잘못한 게 있다면 해체해야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내사,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에 이르는 예. 모든 권한을 한 손에 틀어지고 앉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적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말씀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공수처 관할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는 또 법적인 쟁점이 예, 굉장히 예. 많은데요. 저는 지금같이 사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도 이번 계기로 좀 더 정상화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주목되는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일. 그걸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고 공방이 일었던 내용 두 분 여야 의원 모시고 그 내용 좀 깊숙하게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란 자가 다시는 이 땅에 사님들, 장로님들, 대덕구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윤석열 대통령 또는 탄핵 심판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 이거 수용해야 된다.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그에 앞서 주말 동안 있었던 집회 장동혁 의원의 얘기 방금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 약간 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당과 관련해서 지지율 분석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중수청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 한 대목이에요.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 거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두 가지 대답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권 교체가 53, 정권 유지가 37, 요 정도 비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특히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에는 조금 더 차이가 나죠, 지금요. 여기가 수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20대, 18살에서 29살, 20대입니다. 여기는 32대 47. 특히 중도는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상황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중도, 수도권, 청년 세대가 조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청이 지금 뭔가 여당 입장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거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층만 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도층이 바라보고 있는 정당에 대한 평가, 정당 지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뭐 최근 한 달여 정도인데 막 혼재돼 있다가 최근 거만 보세요. 아래 빨간색이 여당, 위에 파란색이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각각 되는데 위에 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5.3.
그전엔 좀 있고요. 조금 좁혀지겠지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약간 뭔가를 멀리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인데 요거 지금 세 분 나오셨거든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경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요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중수층도 그렇고 특히 중도층 정당 지지율이 조금 요즘에 국민의힘이 딸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평균 지지율은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꽤 있는데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격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흐름에서 보수가 계속해서 과표집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평균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그 지지율에 취하면 사약을 먹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쓴 약으로 쳐야만 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회심의 카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카드가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았던 이제 이 중도층이 제대로 된 이 판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지지율이 앞으로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변침을 하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 할 어떤 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전광훈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극우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 주류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도층 표심이 훨씬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들어보시죠. 그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관련된 어떤 일관된 이렇게 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중도층만 따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요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극중주의를 표방하기도 했고 이를테면은 원조 중도 전문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민심에 대한 심각성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런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지금 저희가 앞서 본 그 지지율 그래프는 어느 한두 주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차이가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엄 선포 이후에 급전직하했다가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저는 세 가지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로는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장면. 많은 방송에서 그것이 화면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에 불러 올렸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12월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적어도 계엄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이 도저히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중도는 지금 국민의힘과의 심리적 거리가 다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엄에 대한 평가만큼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현재의 지도부가 하기 부담스럽다면 이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집단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사람을 보고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그 당에 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를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국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다른 인물이, 즉 중도 보수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대체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글쎄요, 약간 반대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에 또 판단을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 하여튼 지지율 조사 최근에 나올 때마다 좀 분석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수청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키워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루 차이 최후 진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군요. 그러니까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죠.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스케줄을 좀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자, 지난해 11월에 1심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심, 이게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에요. 그러면 결심 공판이면은 뭐 사실상 재판은 마무리가 되고 선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차 30 대법원 재판이거든요.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 일단 2심이 26일에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구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선고는 2심 재판 선고는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검찰 구형이 있고 나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달. 예,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상컨대 2월 26일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3월 말 정도. 3월 말. 예, 그 정도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어느 게 더 빠른 겁니까? 지금으로선? 기존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의 그런 뭐 일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탄핵 심판이 보통 한 뭐 14일 정도 미만으로 이제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일을 지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음에 선고를 언제 합니다를 정할지 예. 아니면 나중에 알려줄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매일같이 아마 이제 그 재판관들도 평의를 할 것 같아서. 예. 아마 선고기는 좀 예상컨대 이제 뭐 추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고 내일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14일이라고 했지만 그게 반드시 내일 기준으로 해서 14일이 될지 이거는 뭐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건 우리가 이제 국정 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이게 헌정 질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이 됐으니 예. 그런 걸 고려하면 적어도 이제 한 달까지 뒤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제 결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아까 3월 말쯤으로 보인다는 건 한 달 뒤라고 통상 대법원 선고는 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 선고도 이제 그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3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 선고가 이제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와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심은 3개월, 뭐 대법원도 3개월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다 안 지켜줬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1심도 이제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근데 2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개월을 초과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결과를 지금 내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본다면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막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뭐 새로운 증인을 뭐 불러서 이제 증인 신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2심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2심에서 이제 3개월 조금 더 이제 초과가 됐으니까 이 3심에서도 그 정도 기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3개월 정도? 예, 그 정도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럼 이렇게 3월 말에 3개월이면 조금 빠르면 5월 말이고 좀 늦어지면 6월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5말 6초란 얘기도 나오던데 또 그렇게 계산이 되나 봅니다. 이건 아직 몰라요, 지금.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우선 두 가지인데 가정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2심 재판에서도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 두 가지 가정이 다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이고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차질을 빚는 겁니까? 차질이 없는 겁니까?
차질을 빚을 게 없죠. 없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대법원 선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2심이고요.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완전히 이 결론을 내놓은 것은 예. 이 지금 재판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이 완전히 이 검찰에서는 대놓고 그냥 거의 정치보복의 수준으로 이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만 지금 100여 차례 이상 참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만 300여 차례가 넘도록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 과정이 그래갖고 지금 뭐 몇 가지 하는 재판만 지금 4-5개가 예.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있는 이 선거법 위반용 재판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예. 사실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가정대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저는 그냥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상황들은 여론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대선을 치르고 나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 이것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이후에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마땅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자, 만약에 금년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3년 만에 대선이 있는 겁니다. 예.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20년에 열리지 않고 21년에 열렸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24년 파리 올림픽과 간격이 3년이었습니다. 예. 자,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받아요. 1차 검사에서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물 검사 3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은메달리스트니까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까 봐서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정밀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스위스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년을 끌어서 파리올림픽에 또 나와요. 그걸 동료 선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경쟁하는 다른 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올바르다고 보겠습니까? 3년 정도면은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자격 정지든 영구 퇴출이든 결정이 돼야지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수단은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을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기의 기본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게 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판단이 안 나와서 직전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보가 2심에서 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대선에 그대로 나온다?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거고 사실은 민주당원들도 내심 납득을 못할 겁니다. 2심까지 당선 무효 나오면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도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두 분 아주 치열하게 요거 결과를 봐야 이제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께는요. 이것도 좀 가정이 필요하네요. 조기 대선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대선일 전에 뭔가 대법원에서 2심 나오고 나서 막 서둘렀어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선일 전에 확정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뭐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맞기 근데 때문에 좀 막 이 대선일까지 안 오고 막 선거운동 벌이고 막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선 무효형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는 게 딱 적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뭐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예, 근데 그런 가정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이제 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건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그 후보자의 자격 자체도 후보가 사라지거나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건 대선일이 아니고 이것도 가정이에요. 조기 대선 가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근데 그 뒤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또한 뭐 후보자의 신분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을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예.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제 형사 소추되지 소추되지 아니한다. 않는다죠. 근데 이제 그게 국정 운영에 어쨌든 뭐 이런 뭐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말라 그런 이제 취지의 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신분이 됐는데 과연 박탈을 하는 것이 맞나 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여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정을 한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을 가정을 전제로 드린다면, 합니다. 예, 그런다면은 이제 뭐 이 요건 그 자격 자체가 또 박탈이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표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송영훈 대표도 변호사시니까 이거 좀 죄송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얘기들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일단 이 후보 교체 문제는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 예.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51조에 보면은요.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등록을 하고 나서 후보가 사망을 하면 예. 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등록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이 새로운 후보를 세워서 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 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 예. 조기 대선이 있게 됐을 때 민주당의 후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산술적으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법 84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수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헌법학자 7명의 교과서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헌법학자가 그 7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교과서에 그게 서술이 되어 있어야 다수설인지 아닌지 셀 수가 있는데 예. 뭘 보고 다수설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8개 재판, 12개의 범죄 혐의, 5개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쯤 되면은 민주당원들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나올 생각은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은 이제 아니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판결이 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내란죄 혹은 외환죄라고 정확하게 해놓은 이유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면 국민의 예. 신뢰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아닌 것이 다른 죄를 가지고 그것이 재판이 그냥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기본 토대가 그 조항에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멈추는 게 맞다. 그리고 법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유권자 혹은 국민 어떤 이런 정서를 다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전 대법원으로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이게 의견들이 계속 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법에도 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도 않아요, 지금.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가거든요. 물론 가정과 가정을 한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여당 내에서 요즘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앞서서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최근에도 본인과 관련된 이 대선과 관련된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있었는데 장독대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선 중에 한번 뛰어본 게 2017년도 탄핵 대선입니다. 네. 그 이후로 늘 대선 후보였죠.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정하고 네.
차기 대선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에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여권 내에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 관련된 얘기를요. 오늘도 뭐 설명 하나가 이 최근에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어떤 의견이 좀 나왔는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청년의 꿈이라고 해서 청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어떤 이 SNS, 이 웹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시장직 유지해 주세요.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계셔야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대선 만약에 생기면 시장직 사퇴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질문이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는 순간 시장직을 내놓겠다. 뒷배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배수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어제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죠 지금. 이경민 변호사.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저런 시도지사들, 광역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 어쨌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하려고 할 때 이게 거리가 된 경우거든요. 예. 파면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거리가 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이제 사직을 하면 됩니다. 한 달 전에만 예, 그만두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뭐 현실적으로는 당내 만약에 경선이 펼쳐진다.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후보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입후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홍준표 시장의 저런 입장이 뭐 오늘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30일 전에만 그만두면 되는데 딱 결정되면 그 전에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시장직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초재일관 똑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당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면은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고 오늘 아마 그게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면은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시장도 그만두고 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양으로 비춰지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한테 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 지난달 24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출간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예. 오늘 조선일보 1면 그 시내 배달판 하단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홍준표 시장은 본인 스스로가 대선 주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이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책을 내면은 책을 내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신문 지면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출간할 때 광고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광고를 한다. 그것은 책이 잘 팔리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가 핵심 보수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심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로 집을 옮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고 하면서 내가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그리고 또 장돌뱅이가 장이 섰는데 안 갈 수 있느냐. 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경망스럽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예. 핵심 보수층에서는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아들이 벌써부터 식당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아들이 식당을 경영을 잘 할 것 같아도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식당을 물려받는 것을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처한 상황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 책 광고까지 싣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좀 사퇴라는 걸 딱 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강수입니다, 지금. 물론 가정을 또 합니다만 네.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사퇴 카드를 딱 들고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죠. 본인은 마지막 도전이고 여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 기회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나 열심히 해오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번 마지막도 내가 안전판을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총기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은 그동안 사실 약간 갈치자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엄이나 뭐 혹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하다가 근데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이 언행 자체는 기본적으로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스텝이 지금 꼬인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약간 지지층에서는 뭔가 문제가 될 것처럼 그러자 페이스북에다 또 뭔 말을 올렸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돌아오셔서 나라를 다시 잘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스텝이 다 꼬여버렸고 그다음에 책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너무 잘못 잡았어요. 이게 뭐 어떤 국면이 끝난 다음에 주목을 받을 시점이 있는데 한창 때 이미 한 달 전에 그거를 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서점에 가서 웬만하면 대선 주자들의 책을 다 삽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책을 집어들고 좀 이렇게 펼쳐봤는데 옛날 페이스북에 다 썼던 글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 손으로 이제 사기는 좀 뭐해서 그냥 다시 내려놨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대선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에서는 계속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얘기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 관계자의 어떤 반박, 설명도 좀 있었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홍준표 씨가 전국을 휩쓰는 태풍 아닙니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고발 조치를 했고 저희가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라면은 모든 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영민 변호사. 그동안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과거에 도와줬다 어쨌다 계속 이런 공판인데 오늘은 무슨 주장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장인어른보다 더 자주 만났다 홍준표 시장을. 접촉이 많았다? 예,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이제 그 동안에 2021년 6월에 찾아왔을 때 어쨌든 본인은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 일단 지금 기억을 하는 걸로도 3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2020년 5월 6일에 당시 이제 홍준표 시장과 조혜진 의원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2021년 11월 17일에도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의 자택에서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만났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9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제 지지를 위해서 또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만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이런 만났는지 그 만났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거에 대한 공방이니까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요.
그러나 홍준표 시장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선 도전 가도의 영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나올 내용들이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2년 3월 31일 날 홍준표 전 의원이 당시의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가 하나가 돌아가는데 홍준표 시장은 몰랐어요, 그거를. 예.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의뢰를 했느냐 보니까 박재기 전 경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1등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이 기록이 되는데 대구의 당원 4만 4천 명의 명단을 명태균 씨 이 회사에서 들고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향조사까지 다 끝냈고 그걸 가지고 여론에 혹시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론 조작했던 부분하고 지금 약간 맞물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폭로나 이러한 내용의 이 사실들이 마구마구 나올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대권 가도에는 굉장히 진한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본인 스스로가 찔끔찔끔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야만 경선에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이게 뭐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장, 그다음에 반박, 부인 뭐 이런 조치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래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이 또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관련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뒷조사 지시 놓고 공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인데 아니 누구를 딱 떠올린 것 같아요. 뭐 특정을 하진 않았는데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었어도 공천 보완한다고 내 뒷조사를 지시했다.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재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않고 제가 보좌관 시켜 뒷조사하라 지시했다 하신 점 유감입니다.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운 국회의원으로 좀 알려지는데 이런 공방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보다 차기 주자 레이스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견제를 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종의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재준 의원을 겨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재준 의원이 타겟인 것이 아니고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를 약간 비껴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에서는 3등이 2등에게 네거티브를 하고 2등이 1등에게 네거티브를 하지 예. 1등이 2등에게 네거티브를 하거나 2등이 3등에게 네거티브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보다 우위에 있고 강세에 있는 상대에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재준 의원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은 전날 식사 자리에서 덕담을 해주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보좌관에게 일절 뒷조사 시킨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저런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은 일종의 네거티브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홍준표 시장이 본인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잠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그 주제로 좀 가보죠. 이것도 키워드가 좀 마련돼 있습니다. 한동훈의 시간? 근데 물음표가 찍혀있죠? 한동훈의 시간일까? 근데 지금 책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약 판매가 뭐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6일 출간인데 예약 판매 시작 직후 뭐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리고 예약 판매 첫날 6시간 만에 뭐 10,000부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네요. 저런도 숫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우시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 책은 일단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복귀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일고 이건 언제입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정으로 언제입니까? 일단 책이 먼저 나와야겠죠. 책을 통해서 대중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런 또 다음에. 교감을 나눈 다음에 그 밖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그 복귀를 하게 되는 계기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뭐
그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취재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고 모레면은 이제 책이 나오니까 예. 책이 출간된 이후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든가 보통 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본 시각이 좀 갈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초 중순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이 소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출판 기념을 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시기인지 아닌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글쎄요, 저도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만은 최다선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그분들께 되묻고 싶거든요. 만약에 국회에 13 비상계엄에 가서 앞장서서 막지 않았다면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우리 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는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제3자 시각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까? 아직 시간 오기에는 멀은 겁니까? 시간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혼재돼서 이제 머리가 두 개인 거의 매두사 게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매두사요? 예, 계엄을 옹호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국민의힘에 여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미 이전부터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쓴소리도 못하고 대통령이 질질질질 끌려왔던 국민의힘의 기본적 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위법한 계엄이다. 이것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 표명 명확하게 했고 그 이후에 어찌됐건 이제 사라졌잖아요. 다시 들어올 때 정확하게 그 입장을 견지를 저는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왔던 국민의힘과 당연히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미 본인이 6년 전에 저질렀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도 아니죠. 수사받고 있는 거 이거 빼달라라고 청탁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아예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충돌 지점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매두사의 게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파열음이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 대선 경선의 과정이 치열한 용광로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를 거쳐서 탄생하는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상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보다 대선 후보의 영이 더 앞섭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그 중도 민심에 관한 그 지지율을 분석하면서 현 지도부가 그 중도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입니다. 중도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만약에 조기 대선 있게 될 경우에 선출이 된다면은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매두사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딱 받아서 반박을 좀 해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약간 논란처럼 비춰진 두 개의 발언을 좀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뭔가 논란이 된 발언이 있고 그에 또 해명도 있었어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의 조선 청년들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혁명가가 되거나 하나는 아편쟁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청년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자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년을 혁명가 아니면 마약쟁이다. 그래서 이거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논란처럼 비춰졌죠. 해명도 좀 했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은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한 말인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으로는요, 저소득층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들, 아이들 자제들, 다른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또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해명도 좀 서울시 관계자가 나왔네요. 오세훈 시장 아이 뭐 자제 표현 구분 안 한다. 과거에도 부잣집 아이들, 저소득층 자제들 이런 표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말꼬리 잡는 거예요. 이런 또 해명이 나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만 들어볼까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명의 얘기 좀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젊어서부터 말을 잘하시는 정치인이었잖아요. 30대 때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언어가 굉장히 예리하고 정제된 분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 부잣집 자제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대중이 그것이 의도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반감을 갖는 것이죠. 앞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진중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준 의원 발언은 사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분이죠. 알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두 분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일단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내재화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라면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2021년에도 동일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예. 부잣집 아이들은 자제, 예,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강남이라는 또 표현도 썼잖아요. 예, 그것이 약간 강남 중심의 또 사고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성준 의원 발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것은 특정한 어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2030 뭐 청년들을 전체로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언어 도단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또 약간 다르게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